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만수르 시대 이전 부정부패 혐의로 단 1년 천하에 그친 탁신 태국 전 총리의 맨시티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한때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던 프리미어리그 약체팀 맨시티는 2007년 부정부패 혐의로 실각한 후 잉글랜드에서 망명생활 중이던 태국의 전 총리인 탁신에게 약 1,500억 원에 인수되었습니다. 사실 탁신은 2003년에는 플럼을, 2004년엔 리버풀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팬들의 반발로 실패했고 비로소 맨시티 인수에 성공함에 따라 오랜 수건인 프리미어리그 구단주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탁신은 부패 혐의로 태국 국민들의 저항운동으로 쫓겨난 인물이었던지라 그가 맨시티를 인수한 것에 대해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고 팬들 역시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편에선 자신에게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축구 구단주로 부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가 부임과 동시에 태국 대표 선수 3명을 대상으로 입단 테스트를 하는 등 태국 선수들을 맨시티로 데려오겠다고 한 것도 자국에서 인기도를 높여 이를 발판으로 태국 정치 복권을 노리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구체적인 분석도 존재했습니다. 자, 탁신 구단주는 대대적인 리빌딩을 선언하며 곧바로 전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스벤 예란 에릭손을 새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맨시티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었는데요. 그리고 탁신 구단주는 그에게 당시 거금인 5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에 에릭손은 지난 1년간 자체적으로 만든 스카우팅 리포트를 토대로 준척급 선수들을 폭풍 영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난 시즌에 세리아 득점 순위 3위를 차지한 이탈리아 공격수 비안키, 엘라누 페트로프, 촐루카 등을 포함해 총 9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기존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던 맨시티 유스 출신의 선수들과 A급 선수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스쿼드를 완성했는데요. 이로 인해 유스 출신의 리차즈와 마이클 존스는 어린 나이임에도 스쿼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탁신 시대의 에릭손 감독의 맨시티 주전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에릭손이 영입한 선수들은 대부분 성공적이었습니다. 스쿼드가 대대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엘라누가 팀의 돌풍을 이끌며 개막전을 포함해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리차드던 마이카 리차즈의 견고한 수비로 리그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엔 지역 라이벌이자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하는 맨유를 상대로 거둔 승리도 포함되어 있어 맨시티의 돌풍은 굉장한 주목을 이끌었는데요. 이로 인해 에릭손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8월 이달의 감독상을, 수비진에서 강한 이펙트를 보여준 리차즈는 프리미어리그 8월 이달의 선수를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엔 홈에서 무려 7연승을 거두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11월까지 9승 2무 3패를 기록, 리그 3위에 이름을 올리며 빅4 팀들과 순위 경쟁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에릭손 감독의 전술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선 그는 우리에겐 잉글랜드 황금세대를 망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래봬도 과거에 세계 최정상 리그였던 세리아에서 라치오를 이끌고 리그 우승을 비롯해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략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치니 감독이 그의 수제자였는데요. 에릭손 감독은 사사이 혹은 4-2-3-1을 기반으로 하는 짧은 패스 위주의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빗장 수비로 유명한 세리아 무대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보낸 감독답게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했죠. 그리고 그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수를 짜임새 있게 만드는 능력, 즉 팀의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데 능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팀은 대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혔었습니다. 푸슬하겠지만 베테랑 하만과 유망주 마이클 존슨의 시너지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중원조합으로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보수적일 것 같은 이미지와 다르게 상대에 따라 선수 배치, 포메이션에도 변화를 주거나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던 감독이었습니다. 자, 에릭손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들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수비의 핵심인 리차드던, 공격의 중심인 엘라누였습니다. 먼저 리차드던의 경우 맨시티의 주장으로서 팀을 한데에 모은 것은 물론 본래 라이트백이지만 자신의 파트너로 기용되기 시작한 유망주 리차즈를 안정감 있게 인도했고 정밀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끄는 등 수비진을 리드하며 맨시티가 시즌 초반에 적은 실점을 기록하는 데 크게 한몫했습니다. 훗날 그는 해당 시즌에 맨시티 올해 선수에 선정됨으로써 무려 4회 연속 올해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죠. 그리고 중앙지역의 엘라누는 브라질리언답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뽐내며 맨시티의 전반적인 공격 작업을 책임졌는데요. 실제로 시즌 초반 엘라누는 수많은 공격 포인트를 정립해 나가며 팀의 약진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원의 베테랑 하만, 유망주 마이클 존슨 라인의 활약도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맨시티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던 리버풀 레전드 하만은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탄탄한 수비력을 뽐내며 포백을 보호했고 마이클 존스는 그의 전폭적인 수비 지원으로 인해 중원 지역에서 자신의 공격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존스는 뽀른밤부터 준수한 패싱력을 보여주어 단숨에 잉글랜드의 대형 미드필더 유망주로 떠올랐었는데요. 자, 그러나 스쿼드 뎁스가 얇은 팀들이 항상 그러했듯 맨시티는 박싱데이 이후서부터 선수들의 부상 문제와 체력 문제로 점점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진의 빈공이었는데요. 먼저 야심차게 영입했던 비앙키는 향수병 문제로 시즌 초반서부터 부진했고 결국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라치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탁신 구단주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게 되죠. 당시 그는 폼이 많이 떨어진 아드리아노의 영입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포츠머스에서 매서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던 벤자니를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벤자니는 포츠머스에서 12골을 기록하던 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맨시티는 2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타며 리그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탁신 구단주는 UEFA컵 진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에릭손 감독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곧바로 그를 경질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팬들은 탁신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고 언론에선 과연 에릭손이 실패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왜냐면 당시 현지 팬들은 에릭손 감독이 해당 시즌의 맨유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거둔 점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었고 지난 시즌 14위를 기록한 팀을 상위권 경쟁을 펼칠 정도의 팀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손의 대표적인 사임 이유였던 UEFA컵 진출 실패는 이후에 맨시티가 페어플레이 팀으로 선정되어 출전권을 따내게 되면서 탁신 구단주의 결정이 굉장히 섣불렀다는 의견에 힘을 더 실어주었습니다. 자, 탁신은 에릭손의 후임으로 블랙번을 이끌고 있던 마크 유지를 데려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시 바르셀로나와 불화를 겪고 있던 호나우지니의 영입을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탁신이 그에게 주급 4억 3천만 원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입하기 위해 팀의 주장이자 몇 년간 고생해온 리차드 던의 주급을 올려주지 않아 그를 잃을 뻔하는 등 도무지 답이 없는 구단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태국 정부의 제지로 인해 탁신의 20억 달러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구단의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맨시티는 어려움을 겪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불과 한 시즌 만에 맨시티를 아부다비 그룹에 매각하여 약 2배 정도 되는 이득을 보고 구단주 측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자 전문가들은 탁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탁신이 자산 동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타이 선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구단을 매각했을 수도 있다라며 의심이 간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탁신 시대는 불과 1년 만에 끝나고 말았고 맨시티는 만수르로 구단주가 바뀜에 따라 더욱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훗날 세계적인 강팀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만수르 이전에 탁신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현재 맨시티의 위상이 쉽게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탁신의 자산이 동결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부다비 그룹이 맨시티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리버풀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면 참 맨시티의 역사는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